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 잘 둔 덕에 호강받으며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현재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딸 하나와 아들 하나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제 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희 딸은 사실 제 친딸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인연으로 만나게 된 아이인데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저는 입양아로 컸어요. 태어나자마자 어느 부잣집으로 입양이 되었죠. 말이 좋아야 입양이지 친정 부모님께서 돈이 없어서 저를 부잣집에 돈 받고 판 것이었죠. 저를 키워주셨던 부모님은 최대한 기억이 없는 갓난아이를 입양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보육원에 들렀는데 당시엔 갓난아이를 찾기 힘드셨대요. 5군데 정도 돌았었고 제일 어린아이가 6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께서 마지막 보육원을 나오려고 했는데 보육원 입구에서 한 부부가 갓난아이를 안아들고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 마냥 자꾸 왔다 갔다 하더래요. 부모님이 나오면서 미심쩍은 눈으로 그 부부를 유심히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부 대화 소리를 들어보니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애 키울 여력이 안 되니까 보육원에 놔두고 오려고 했는데 차마 아기에게 너무 미안해서 못 놓고 계속 고민하던 중이었던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눈빛 교환을 하고 부부에게 다가갔다고 하더라고요. 부부는 저희 부모님께서 다가가니 살짝 눈치를 보며 자리를 뜨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기요, 저희가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가정 형편이 얼마나 어려우신 거예요? 저희는 불임이라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서 아이가 간절히 필요하거든요. 네? 아이요? 저희가 당장 밥 먹을 돈이 없어요. 지금 저희 옷차림을 보다시피 밥 먹을 돈이 없으니 당연히 아이 키울 돈도 없고요. 그 밥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몇 년간은 풍족하게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대신 아이를 제게 입양시켜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는 정말 아이가 간절합니다. 부부는 저희 어머니의 말에 난처한 표정으로 잠시 동안 서로를 바라봤다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당장 지금 먹을 돈도 없으니 결국 저희 부모님께 돈을 받고 저를 넘겨준 거죠. 딸을 갖고 싶어 했는데 갓난아이의 딸이기까지 하니 저희 부모님은 되게 좋아하셨어요. 저를 친딸처럼 불면 날아갈까 만지면 부서질까 정말 애지중지 키우셨어요. 혹시나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고 상처받을까봐 일부러 기억이 없을 갓난아기 때 데리고 온 것인데 다른 가족들이 저를 이름 대신 입양하라고 불러서 저도 제가 입양하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그래도 제가 입양하라고 해서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진 않았어요. 보통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면 충격받아서 반항을 한다던데 왜 반항을 하나 이해가 안 갔어요. 친자식도 아닌 저를 이렇게 친딸처럼 잘 키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한걸요. 대신 할아버지의 유산을 탐내 저를 견제하는 못된 어른들이 미웠어요. 저희 아버지가 3남 2녀 중에 막내여서 그런지 할아버지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었어요. 비록 제가 입양하긴 하지만 할아버지는 저를 친손녀처럼 인정해 주셨고 아버지의 딸이라는 이유로 손주들 중에서 저를 제일 이뻐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아버지의 형제들이 할아버지의 재산을 탐내고 제게 못되게 굴었었어요. 저희 부모님에게 유일한 약점이 저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입양하라고 불릴 때마다 안쓰러워하셨지만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제게도 교육을 많이 시켰었어요. 저는 부모님의 교육 덕분에 상처받지 않고 그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든 무반응으로 일궈냈어요. 무반응만이 저희 부모님을 그리고 저를 지킬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괜히 제가 욱해서 나서봤자 저희 가족에게 좋을 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원래 애들은 나쁜 걸 더 빨리 배운다고 아버지 형제들에게 배운 게 이런 것밖에 없으니 당연히 사촌 언니 오빠들도 저를 입양하라고 부르며 무시했어요. 어른과 다른 게 있다면 어른들은 똑같이 비아냥거리면서 괴롭혀도 제가 반응이 없으면 재미없어서 입양하라고 부르면서도 더 괴롭히는 건 멈췄었어요. 하지만 사촌 언니 오빠들은
계속 제가 반응이 보일 때마다 집요하게 괴롭히죠. 제가 반응을 안 하면 자신을 무시한다 생각하고 저 따위한테 자신들이 무시당한 게 괜히 자존심 상해서 분한 마음에 저를 더 괴롭혀요. 그래도 유일하게 저를 챙겨준 건 작은 아버지네 딸이었어요. 아버지 형제 중에서도 작은 아버지네만 저희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재산 욕심 없던 작은 아버지네 가족은 늘 저희를 챙겨주었어요. 작은 아버지 따라 사촌 언니도 자연스럽게 저를 많이 챙겨주었죠. 만약 사촌 언니가 없었다면 저는 적밖에 없는 이 집안에서 절대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언젠간 사촌 언니를 도울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 도와줘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제가 25살이 되던 해 사촌 언니가 30살이었고 사촌 언니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저는 결혼 축하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사촌 언니와 함께 백화점에 갔었어요. 언니가 평소 가지고 싶어 했던 것을 선물로 사고 형부가 좋아할 만한 것도 사려고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한참 구경하다가 언니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부한테 걸려온 전화였고 언니는 웃으면서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언니가 전화 받을 때와는 다른 표정을 하더니 폰을 떨어뜨리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저는 언니의 폰을 주워들고 혹시나 놓칠까봐 빠르게 뒤따라갔어요. 아슬아슬하게 언니가 탄 택시에 저도 같이 탈 수 있었어요. 언니는 사시나무 떨리듯 몸을 떨면서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기사님한테 병원으로 가달라고 하는데 저는 눈치껏 형부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소정아, 우리 오빠가 사고 나서 지금 병원에 아무 일 없어야 돼, 진짜. 아무 일 없어야 돼. 내가 오빠 없이 어떻게 살아. 언니, 아무 일 없을 거야. 형부 괜찮으실 거야. 형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 언니도 알잖아. 분명 아무 일 없을 거야. 아직 확인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걱정하지 말자, 응? 나 너무 무서워. 아까부터 자꾸 안 좋은 기분이 들어. 옷 쌀게. 아저씨, 저희가 지금 너무 급해서 그런데 조금만 빨리 가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형부는 침대 위에 누워 미동도 없었고 흰천을 덮고 있었어요. 형부는 꽃을 사들고 언니를 만나러 오다 졸음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언니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한 상태로 흰천으로 덮인 형부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 뭐야? 일어나. 나 놀래키려고 일부러 장난치는 거지? 그런 거지? 오빠, 왜 이러고 누워있는 건데? 자는 척 하지 마. 눈 좀 떠봐, 응? 내가 미안해. 잘못됐어. 언니, 그만해. 언니가 계속 이러면 형부가 마음 편히 못 가셔. 제발 그만해, 응? 나만 두고 가는 주제에 마음 편히 가면 안 되지. 걱정돼서 계속 돌아보게 만들 거야. 나쁜 놈. 오빠는 나쁜 놈이야. 혼자 가고 나도 데리고 가지. 나랑 같이 가지. 사촌 언니는 형부 장례식 동안에도 나쁜 놈이라며 중얼거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장례식을 마친 후엔 언제 슬펐냐는 듯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당시 사촌 언니의 뱃속엔 조그만 생명이 숨쉬고 있었어요. 아마도 언니는 이 조그만 생명 때문에 악착같이 버텼던 것 같아요. 저는 겉모습만 봤을 때 잘 웃고 얘기도 잘하길래 언니가 괜찮아 보이는 듯 했어요. 하지만 언니의 속은 골물대로 다 골마 있었고 점점 시름시름 앓아갔어요. 결국 사촌 언니는 혼자서 마음의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엄마, 아빠 다 세상을 떠나버리고 혼자 남은 갓난아기 조카를 저마다 불쌍하다고 한마디씩 했죠. 다들 저 아이를 어쩌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저 아이를 키워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동안 언니가 제게 잘해줬으니 그 빚을 아이를 키우며 갚아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엔 아이를 키우겠다는 제 의견에 저희 부모님께서 굉장히 반대를 하셨었어요. 소정아, 너 아직 결혼도 안 한 아가씨야. 너가 이 아이 키우면 결혼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은혜 갚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어떤 남자가 애 있는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하겠어? 그래, 그건 네 엄마 말이 맞다. 우리가 그동안 네 의견에 반대한 적 있었니? 하지만 이건 진짜 아니야. 소정아, 다시 한 번만 잘 생각해보자, 응? 더 생각해볼 것도 없어요. 저는 이미 마음 정했어요. 이 아이, 제가 키울래요. 저도 엄마 아빠 부탁 거절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저도 물러설 수가 없어요. 부모님은 결혼도 안 한 25살짜리 아가씨가 무슨 아이를 키우냐며 나중에 결혼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서 미래를 생각하려며 절대 아이를 못 키우게 하셨어요. 저는 무작정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부모님도 아이를 보고 불쌍하다 여겼는지 결국은 제 의견을 따라 아이를 키우라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당시 저는 부모님께 소개는 안 드렸었지만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오겠다고 부모님께 말하기 전에 남자친구에게 먼저 말했었어요. 아무래도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남자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제 사정을 다 이해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그렇다 치지만 문제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었죠. 아무리 제 친딸이 아니지만 그래도 애 있는 며느리를 누가 좋아하시겠어요? 결혼 허락받으러 갔을 때 고민을 엄청 하다가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평소 남자친구 부모님과 친했었지만 이 일은 친한 것과는 별개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걱정했는데 남자친구 부모님도 딱한 사정을 듣더니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 그분들을 보고 배운 남자친구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결혼 후에도 조카를 친딸처럼 친손녀처럼 되게 잘 챙겨주시고 결혼 전에도 가끔 아이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오라고 하고 우스꽝스러운 표정도 지어주면서 아이랑 잘 놀아줬었어요. 남자친구도 남자친구 부모님도 너무 감사하게 저희 조카를 너무 이뻐해 주었어요. 좋은 분들 덕분에 저희의 결혼은 문제없이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조카를 배 아파 낳은 친딸이라 생각하고 10년 동안 정성껏 키웠었어요. 혹시나 친자식을 낳으면 알게 모르게 무의식 중에라도 차별하게 될까봐 자식을 안 낳으려고 했었어요. 사실 조카가 너무 이쁘고 제 딸이라 생각해서인지 굳이 아이 계획도 세우지 않았었는데 결혼한 지 10년 만에 갑작스레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비록 늦게 아들을 낳았어도 이쁜 조카와 항상 차별 없이 동등하게 똑같이 키웠어요. 조카는 단 한 번도 반항을 하지 않았고 한 번씩 겪는 사춘기도 없었어요. 일찍부터 철이 들어서 저희 말도 잘 듣고 나이차 많이 나는 아들과도 잘 지냈어요. 아무래도 저희 부부가 맞벌이다 보니 저희 아들은 거의 조카가 키웠다고 보면 될 정도예요. 조카가 아들을 엄청 이뻐해주고 조카가 큰 누나 노릇 톡톡히 해주더군요. 공부에는 전혀 관심 없었던 조카가 중학생이 되고부터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고등학생 때는 진짜 자는 시간 제외하고 밤낮 할 것 없이 모든 시간에 책상 앞에만 붙어 있었고 코피를 흘려도 대충 코에 휴지 넣어놓고 공부를 했어요. 정말 독하다 싶을 정도였죠. 그렇게 15년 동안 악착같이 공부하더니 심리학과 의사가 되더라고요. 의사 가운을 입은 조카의 모습을 보니 너무 뿌듯했고 잘 자라줘서 고마웠고 언젠간 떳떳하게 언니를 다시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언니 딸, 내가 이렇게 멋있게 키웠다며 의사 만들어놨다면서요. 저는 조카 다 키웠으니 드디어 고생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말썽 안 피우는 조카 대신 아들이 조카 몫까지 반항도 크게 하고 제 속을 많이 썩였었어요.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아들은 대체 어디서 구한 건지 가방 안에서 담배곽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집엔 담배 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안 피시고 남편, 저,
그리고 딸까지 전부 비흡연자예요. 제가 늘 집에서 학교 다니다 보면 친구랑 어쩌다 한 번씩 싸울 수는 있어도 성인이 될 때까지 술, 담배는 절대 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떡하니 학생 가방 속에서 담배곽이 나오니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담배곽을 들고 가 게임하고 있는 아들의 머리에 내리꽂듯이 세게 던졌어요. 아들은 갑자기 날라온 담배곽을 맞고 아픈지 머리를 문지르더니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네 가방 속에 이거 있던데 뭐야? 너 설마 담배 피니? 그런 거야? 내가 술, 담배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아씨, 엄마 왜 남의 가방을 뒤져보고 그래? 나는 사생활도 없어? 엄마가 한 행동 엄연히 사생활 침해인 거 알아? 아씨? 너 지금 엄마한테 아씨라고 한 거야?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 너 도대체 요즘 뭐라고 돌아다니는 거야? 어? 사고 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내가 사고를 치고 다니든 말든 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화만 내고. 됐어. 다 필요 없어. 나가. 엄마랑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라고. 엄마니까 상관하지. 너 사고 치면 그 뒷수습은 누가 할지 생각도 안 해봤어? 그리고 내가 뭘 모르는데. 야, 이지혁. 내가 뭘 모르느냐고. 너 담배 어디서 났는지 말 안 해? 아들은 저를 노려보며 소리 지르더니 방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문을 두드리며 제가 뭘 모르고 있는지 물어봐도 답을 하지 않았죠. 조카 키울 때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는데 아들 녀석 키우는 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커질수록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저와는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한번 담배가 발견되고 나니 계속 아들의 가방을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이해해보려고 하고 참으려고 해봤지만 계속해서 담배곽이 나오니 저도 슬슬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아들과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해보려고 했어요. 게임하고 있는 아들의 의자를 돌려세우니 아들 얼굴에 멍자국이 있더라고요. 야, 이지혁. 너 담배도 모자라서 이젠 쌈박질도 하고 다녀? 얼굴은 그게 뭐야? 광대 쪽에 멍 있고 입술도 다 터지고 꼴이 이게 뭐냐고. 도대체 뭘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엄마는 왜 항상 화부터 내? 무슨 일 있냐고 누가 괴롭히냐고 다정하게 물어볼 순 없는 거야? 보통 아들이 맞고 왔으면 누가 때렸냐고 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 엄마는 왜 항상 내가 문제라는 듯 말해? 네가 이렇게 담배나 피고 다니니까 그렇지 내가 괜히 너한테 그래? 너 솔직하게 말해. 요즘 나쁜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그러는 거야? 어? 그런 거야? 그런 거 아니라고. 내가 피해자라고. 나 학교에서 왕따 당해. 그 담배도 내 거 아니고 걔네 거야. 걔네가 들고 있다가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들키면 안 된다고 맨날 내 가방에 숨긴단 말이야. 여지껏 꾹 닫고 있던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다소 충격적이었어요. 가방에 담배곽이 나오고 얼굴에 멍투성이일 때 질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 시작한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저희 아들이 왕따를 당한 피해자였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학교에 찾아가려고 했으나 그렇게 하면 더 보복당한다는 아들 말에 혹여나 아들이 정말 보복을 당할까봐 걱정돼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마땅히 말할 곳이 없어서 조카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조카는 동생이 자신에게 그런 말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놀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조카가 심리학과 의사가 되면서 아직 미성년자라 심리가 불안정한 아들이 걱정돼서 맨날 퇴근 후에 아들 방에 가서 상담을 해줬었거든요. 요즘 네 동생이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있다더라. 엄마가 돼서 그런 것도 모르고 혼만 내고 어린 것들이 벌써부터 누군가를 괴롭히고 따돌리고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지혁이가 왕따 당하고 있대?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한텐 그런 말 없는데. 나 매일 지혁이랑 이야기 나누잖아. 근데 단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너가 걱정할까봐 그런 모양이야. 나한테도 계속 말 안 하다가 이렇게 혼나는 게 억울했는지 참다 결국 터져서 말한 거거든. 이걸 진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근데 지혁이 말도 맞아. 우리가 괜히 섣불리 나섰다가는 지혁이만 더 피 입을 수도 있어. 일단 확실한 증거를 잡고 걔네 강제 전학 보내든 징계를 받게 하든 하고 지혁이를 다른 곳에 전학 보내자.
어떻게 증거를 잡지? 우리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증거를 수집할 순 없잖아. 녹음기를 사자. 조그마한 녹음기를 지혁이 교복 자켓 주머니에 넣는 거야. 그리고 지혁이가 끼고 있는 안경도 카메라 달린 안경으로 바꾸자. 그걸로 증거를 모으는 거지. 조카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한 대책을 말해줬고, 조카의 말대로 녹음기와 카메라가 달린 안경을 사서 녹음기는 아들 몰래 교복 자켓 주머니 안에 넣고 안경은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안경이 기존에 끼던 거랑 디자인이 비슷해서 아들은 아무 의심 없이 안경을 끼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아들의 학교 시간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은 그날도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자켓이며 교복이 흙투성이로 더럽혀져 돌아왔습니다. 저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아들이 씻으러 들어갔을 때 녹음기만 살짝 들고 나왔어요. 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저는 녹음기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충격을 받아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어요. 야, 전에 학교 앞에서 너랑 떡볶이 먹던 여자 진짜 네 누나 맞냐? 나이 차이 꽤 있는 것 같던데? 누나가 아니라 엄마 아니야? 사고 쳐서 너 낳은 거 아니냐고.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누나 맞아.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건 괜찮지만 우리 가족까지는 건들지 말았으면 좋겠어. 부탁할게. 야, 많이 컸네 우리 지혁이. 우리한테 눈도 제대로 못 보는 주제에 이제 부탁도 다 하고. 우리 가족까지는 건들지 말았으면 좋겠어. 부탁할게. 하, 진짜 골 때리네 얘. 우리가 뭘 했다고 그래. 우린 너네 가족 손끝 하나도 안 건드렸어.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다. 그치? 그러게. 우릴 왜 나쁜 사람들로 만드실까? 아직 정신을 제대로 못 차렸네. 덜 맞아서 그러나?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려나? 왜? 계속 우리 심기를 건들고 그러실까? 어? 가족을 상대로 막말도 서슴없이 하고 저희 아들을 괴롭히는 말도 서슴지 않았어요. 조카와 아들을 희롱하더니 아들이 그만해달라고 하자 차마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절로 손이 떨리는 그 소리에 더 들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엔 몇 초도 듣지 못하고 녹음기를 꺼버렸어요. 아들이 이런 수모를 당하는지 몰랐다는 사실에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아들에게 대한 미안함과 가해 학생에 대한 분노로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차올랐어요. 아들 잘 때 안경에 있던 카메라를 빼서 컴퓨터에 연결해보니 녹화가 잘 되었더라고요. 저는 이 파일들을 조카에게 넘겨주었고 조카는 아들에 대한 차트 정리를 시작했어요. 아들이 왕따 당한 걸 전부 차트에 다 적어두었죠. 그런데 아들은 혹시나 저희에게 피해가 갈까봐 불안에 떨고 있더라고요. 아들 말에 의하면 가해 학생들의 집안이 되게 잘 사는 집안인 거예요. 저는 조카를 키우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자 가끔 연락만 하고 직접 왕래는 잘하지 않았어요. 저희 아들을 위해서 정말 오랜만에 부모님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엄마, 죄송한데 제가 부탁이 있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저희 아들 일로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한 번만 제 부탁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에 잘 해결되면 절대 부탁 같은 거 하는 일 없을 거예요. 딸 부탁인데 엄마가 당연히 들어줘야지. 나는 오히려 딸이 부탁해줘서 고마운데? 우리가 지영이 키우는 거 반대했었다고 매정하게 그렇게 발길을 끊는 법이 어디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키우기로 했으니까 책임감 가지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나도 알아. 장난 한번 쳐본 거야.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우리 딸이 부탁을 다 할까? 아들이면 지혁이? 우리 지혁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사실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 집안이 좋아서 오히려 자기가 반항했다가 더 보복당할까 봐 아무것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너네 아빠가 들으면 간만에 재밌어 하겠네. 안 그래도 요즘 삶이 무료하다던데. 엄마가 아빠한테 말해놓을게. 무슨 말인지 대충 눈치챘어.
학교 갈 날짜만 문자로 보내줘. 저희 어머니는 눈치가 빠르셔서 제가 본론을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다 알아차리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라는 말도 안 했는데 알아서 다 하겠다며 날짜만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고 쿨하게 끊으셨어요. 간만에 재미난 일이 생겼다며 좋아하시는데 못 말리겠더라고요. 제가 앞에 말했듯이 저희 집안이 부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재산 때문에 어른들이 저를 입양하라 부르고 괴롭혔다고요. 저희 집안이 웬만한 기업들과는 거의 다 손을 잡고 있어서 상대가 잘 사는 집안이라고 해봤자 다 거기서 거기고 대부분 저희 집안이 투자금을 쥐어준 집안일 거예요. 저희 집안은 가족끼리만 돈 가지고 싸움을 벌이지 밖에서는 부자라고 티를 잘 내지 않아요. 예전에 티냈다가 돈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계속 당하다 보니 티를 안 내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도 돈 자랑하거나 집안 자랑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상대가 먼저 집안 좋다고 시비를 걸어온다면 말이 달라졌죠. 엄마한테 학교에 갈 날짜를 찍어 보내줬더니 그날 학교에 오신 부모님 패션을 보고 역시나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명품은 기본이고 브랜드별로 최고로 비싸고 전 세계에 몇 개 없는 한정판 차도 새로 뽑으셨더라고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입꼬리를 한쪽만 올리고 웃으면서 들어오시는데 어찌나 웃긴지 몰라요. 뒤늦게 온 가해자 학부모들도 꽤나 빼입고 아들들과 함께 당당하게 등장을 했는데 처음엔 기세등등하게 콧대 세우고 등장했다가 저희 부모님을 보고는 기가 점점 죽더라고요. 그러더니 전 세계에 5개밖에 없는 한정판 아니냐고 수군거리다가 제가 헛기침을 하니 자기들도 헛기침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한 척 시치미를 뗐어요. 이렇게 시간 개념이 없어서야 원. 가해자 주제 시간까지 안 지키면 어쩌자는 거야? 자기네들만 바빠? 우리도 바쁜 사람들이야. 이러니 애들이 보고 배우는 게 없는 거야. 어머, 누가 가해자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 아들이 가해자라는 말이에요? 저희 아들이 왜 가해자예요? 길거리 꽃도 소중하게 여기는 아이예요. 길거리 꽃도 소중하게 여기는 애가 우리 손자는 왜 그렇게 밟았대? 얼마나 무자비하게 밟던지 차마 내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던데. 어머니는 가해자 학부모들을 살짝 째려본 후 녹음본이 든 USB를 담임 선생님께 건넸어요. 선생님이 컴퓨터에 연결해서 영상을 재생시켰고 스피커를 통해 아들이 맞는 소리와 가해 학생들이 저희 아들에게 희롱하는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조카가 조용히 가방에서 저희 아들 심리 상담했던 차트를 꺼내서 선생님께 건넸어요. 조카는 가해 학생들의 학부모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가해 학생들의 강제 전학을 원하고 저희 아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도 원한다고 똑부러지게 말하더라고요. 결국 가해 학생들은 아들과 마주치지 못하도록 타 지역으로 강제 전학을 시켰고 아들은 매주 상담을 받으며 피해 보상도 계속 청구 중이에요. 그리고 역시나 가해자 학부모들은 저희 집안에 투자금을 받고 있던 집안이었고 부모님은 그 집안에 들어간 투자금을 다 회수해버렸어요. 돌이켜보니 이번 일은 저희 부모님과 조카의 합작이고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저는 학교에서 나오면서 부모님과 조카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조부모로서 할 일을 한 거라고 하시면서 쿨하게 돌아서시더라고요. 조카는 제 손을 꼭 잡고 잘 끝나서 다행이라며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카와 아들 손을 꼭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문득 조카가 왜 심리학 의사가 됐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딸, 근데 전부터 궁금했는데 갑자기 왜 심리학 의사가 된 거야? 너 원래 작곡가가 꿈이라면서 작곡학원 알아보고 그랬었잖아. 엄마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던 우리 엄마 생각나서 그랬어. 지금 내 옆에 있는 우리 엄마 말고 돌아가신 엄마 말이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언제부터 알았던 거야? 나 말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조카는 자신이 친딸이 아니라 입양아였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중학생 때 뭐 가지러 안방에 들어왔다가 우연히 화장대 서랍에 있던 제 다이어리를 보고 저희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촌 언니의 아이를 저희가 친딸처럼 키워왔고 그게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 사실을 알고 중학생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었대요. 돌아가신 친어머니가 친아버지 때문에 마음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난 걸 알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람들 마음의 병을 치료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네요. 그런데 이렇게 동생을 왕따 피해자로 상담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조카는 자신을 친딸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다고, 고생 정말 많이 하셨다고 하면서 절 안아주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오면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눈물보다는 웃음이 나더라고요. 조카가 그렇게 느낄 정도로 내가 좋은 엄마였구나, 좋은 엄마 되기 성공했구나 싶었어요. 아들은 우리의 말에 놀라서 입을 쩍 벌리더라고요. 누나가 자기 친누나가 아니었냐고 하면서요. 저는 고등학생이 된 아들이 충격받아서 누나라고 안 부르면 어쩌나 했는데 자긴 누나가 너무 좋다면서 계속 친누나 해달라고 우는 거예요. 조카는 아들 눈물을 닦아주면서 누나 계속 할 거니까 울지 말라며 달래줬어요. 영원히 저희 부부의 딸이고 저희 아들의 누나임은 변하지 않다고 하면서요. 지금도 여전히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친모녀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 아들도 한 번 누나는 영원히 누나라며 예전이나 지금이나 조카랑 사이좋게 잘 지내요. 다른 학교로 전학 가서 적응도 잘하고 있고요.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지금만큼만 저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입양하라고 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배 아파 낳았든 마음으로 낳았든 다 같은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입양하라고 해서 친부모한테 버림받았다고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